안녕하세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입니다. 강화도는 역사의 섬이고 전등사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명찰이라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곳입니다. 특히 대웅전 나부상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죠.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381년에 아도화상이 진종사로 창건했다고 합니다. 진종이라는 의미는 열의 진실한 가르침인 불교를 말합니다. 아도화상이 부처님의 말씀을 펼친 절이라는 의미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지정 26년 진종사란 이름이 새겨진 청돈 향관이 소장되어 있어서 1366년까지는 진종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등사에 도착을 하면 동문으로 갈까? 남문으로 갈까? 어디로 주차할까?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등사는 남문에 주차하고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남문에 들어서면 이어지는 삼랑성을 쭉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 남문 성루의 이름이 종해루라고 하는데, 종해 또한 모든 강물이 바다로 들어와 한맛을 내듯 불교는 모든 것을 포용해서 진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당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 하여 삼랑산성, 정족산이 솥발처럼 이 세 개로 이렇게 뻗쳐져 있어서 정족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산성의 넓이는 24만 6천 제곱미터, 둘레는 약 1km 남짓해서 좀 아담한 그 산성 속에 전등사가 있습니다. 진종일 서로 이끌며 숲속을 함께 헤매다가 전등사가 돌연 나타나니 힘들 줄 모르겠네. 삼랑성 솟은 성벽 옛 모습대로 남아있어 정족산 높은 봉우리 먼 바다 당겨 바라보네. 조선 후기 문신 윤기의 정족산 장사각에 올라라는 시인데 전등사, 삼랑성, 정족산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등사 일주문격인 종해루, 보통 남문이라 그러죠. 이제 지나서 대웅보전 쪽으로 가는 길, 편한 길이죠. 보다는 동쪽으로 약간 이 산성을 올라가면 참 저는 이 길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저는 강추합니다. 바다도 보이고 산성과 어우러진 소나무 숲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이 성곽을 따라 동문으로 내려오면 고종 3년 1866년 병인양요 때 전등사와 사고를 지킨 순무천총 양은수 승전비가 있습니다. 양은수 장군은 성군 50명을 포함한 549명의 군사로 신식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 200여 명이 정족산성으로 쳐들어오자 100여 명을 죽이는 전공을 세워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때 아군은 불과 4명밖에 전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문으로 내려오면 편한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전등사 편익이 걸린 대조루 누각이 나오죠. 고로 고려 충렬왕 때 정화공주가 대장경과 옥등을
전등사에 희주한 이후 언젠가 이름을 전등사로 고쳤다고 합니다. 전등이라는 말은 경덕 전등록에서 나온 말로 부처님의 정법 안장이 스님과 스님 사이에 전해지고 전해지는 방식이 등불에 비유한 말로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서 계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각 뒤편에 또 보면 대조루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수능엄경에 이치에 정득하고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대조는 부처님은 조수처럼 때 맞는 음성으로 대중을 교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고 보면 진종, 종해, 전등, 대조는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편액들이 더욱 전등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대조루는 의식을 행하는 의례 공간으로 또 낮게 계단 밑에 지어졌기 때문에 대웅보전에 시야를 가리지 않고 앞마당이 널찍해서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대웅보전과 함께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죠. 또한 전등사의 메인인 보물 178호인 대웅보전은 광해군 6년 1614년에 큰 불이 일어나 절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다시 절을 짓기 시작을 해서 광해군 13년 1621년에 새로 지은 정각입니다. 지붕과 벽의 높이가 1:1로 비슷하고 또 처마의 양끝과 지붕의 또 높이는 1:1.5의 황금 비율로 집이 지어져 있어서 정각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지붕 끝 수막새에 보면 도자기로 만든 연꽃 봉우리를 꽂아서 이렇게 수막새가 흘러내림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사 대웅보전은 지붕 끝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보물 1785호인 항마촉진한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인의 약사해립을 또 이렇게 아미타불 이렇게 삼세부를 목조로 모셨는데 통견의 법위에 사각형 얼굴 또 계주와 또 정상계주 또 목에 난 삼도 등이 또 단정하면서 약간 근엄한 표정입니다. 삼세불 앞에 또 보면 중앙천정에서 이렇게 내려온 청동 등잔 받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옥등으로 불을 밝힌 정화공주의 등 공양을 생각하게 해서 전등사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대웅전 내부는 아름다운 목조각으로 만든 장엄물은 보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삼세불 머리 위에 보개는 처마가 날아갈 듯 높이 올라가서 천상의 집으로 아주 화려하고 그 또 보개 속에는 상스러운 기운들이 막 감도는 가운데는 무칠린다 용왕이 부처님을 지키죠. 또한 허주 기둥에서 내려온 두 마리 용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부처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발에는 여의주를 이렇게 두 발로 꽉 잡은 두 마리의 봉황이 큰 복의 속을 날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대들보 위 중량에는 두 마리의 용이 막 이렇게 대들보에 목을 걸치고 콧김을 불어가면서 또 혀를 내가지고 여의주를 내밀어서 부처님 제가 공양 올립니다 하고
있는 모습도 참 재밌습니다. 또한 부처님에게 바치는 꽃공양은 중생들에게 크나큰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너도 나도 꽃을 불전에 바치죠. 전등사는 인간만이 꽃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새도 다투어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있어서 아주 특이합니다. 대흥보전 내부 공포 위나 종양 위에 있는 상스러운 새들은 불 위에 아름다운 꽃을 물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는 거의 못 보죠. 또 이 모습들을 보면 날아와 앉아서 날개를 이제 탁 접은 새, 지금 막 날아와서 날개를 펼쳐서 앉으려고 하는 새, 또 꽃을 바친 후에 보면 날개를 이렇게 이제 부리로 다듬고 있는 새, 그 새는 꽃을 안 물었죠. 등등 천장에는 새들의 날개짓으로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또한 포백에는 이러한 새들의 공양이 기특한지 포백에 새를 안고 있는 스님의 모습도 상당히 그거가 맞아떨어져서 아름답습니다. 천불인형경에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만약 사부대중이 고단송이를 갖고 불전에 공양하더라도 그는 두 가지 복을 얻을 것이니, 첫째는 항상 여러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둘째는 많은 생을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들이 공양한 한 송이 꽃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부처님이 앉으신 3단 그 보단 아래 보면 맨 하단에는 귀면 도깨비 등이 부처님을 외부에서 지키고, 중간에는 꽃, 나무 새들이 있고, 또 중단에는 꽃병에 화려한 꽃들이 이제 담겨 있어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하죠. 아름답습니다. 또 그 상단 위 좌우에는 조선인조 5년 1627년에 제작된 사자대 위에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밝은 거울, 명경이 있습니다. 마치 먼지가 끼지 않은 밝은 거울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번뇌망상이 사라진 마음, 불성을 거울에 비유한 것이 바로 명경입니다. 이 명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업경이라고 해서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업경은 명부전에 있는 것이 대흥보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곁에 있는 거울은 명경입니다. 그래서 황색, 청색 사자는 이제 몸체와 등 위에 커다란 불꽃 속에 거울을 이렇게 앉혀뒀죠. 대흥보전에는 보계, 용, 여의주속, 기동 등 여러 곳에 병인 양료 당시 전투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프랑스군을 격퇴시키고 살아남을까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부 다 적어놓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등사 대흥보전 정각 바깥에는 네 모서리 귀공포에 60cm 크기 정도의 4마리의 원숭이가 사각형 연꽃 받침 위에 무릎을 세우고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처마가 높이 올라간 지붕을 서쪽에서는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동쪽에서는 한 손으로 받들고 있어서 더욱 특이한데, 그런데 왜 원숭이가 이런 모습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을까요? 이 4마리 원숭이들은 전생에 원숭이 왕으로 종족을 살린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세세생생 끝없는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부처님이 계시는 지붕을 손으로 받들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전등사 추녀 끝 기공포에 있는 4마리의 원숭이는 육도 집경에 전생에 부처님은 500마리의 원숭이의 왕이 되어 원숭이 무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고 자신은 그 나라 국왕에게 잡혀서 벌레 같은 몸뚱이에 썩어질 사려오니 가히 왕께 바치면 하루아침에 반찬이 될까 합니다. 고 왕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죽고 그 종족들은 살려달라 해서 이 국왕이 아주 감동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진은 인도 산치 대탑 문에 새겨진 원숭이 이야기인데 이 원숭이들이 국왕의 과일 밭을 막 먹다가 붙잡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전생에 부처님의 행적과 원숭이와의 관계를 훤히 깨고 있는 전등사 도편수의 눈은 가히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 짓는 도편수 또한 아마 거의 스님이었을 겁니다. 미물도 절할진데 우리 인간들은 그저 술집 작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을 받고 있다는 식의 성적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통속적인 얘기에만 관심을 두니 전등사 처마 밑에 있는 원숭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인간들 참 못쓰겠다 그럴 거 아니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등사 대운보전에서 벌거벗고 벌을 받고 있는 나부의 이 이야기는 1970년 이후 방송신문에서 만들어진 일반인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죠. 어떻게 벌을 받고 있는 그 나부가 연꽃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공포 첨차 위에 연꽃 무늬의 그 소로 위에 다섯이 앉아서 두 팔로 처마를 받들고 있는 모습은 가히 일품입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그 부분에 용머리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반해 전등사에는 원숭이를 4마리를 두어가지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고자 하는 한없는 공경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머리에는 용과 기면 등이 얼초각을 해서 이들이 사방을 경계토록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전등사에 가시면 중국종이 우리나라 보물 제393호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중국 하남성 백암사 숭명사의 종인데 북송 철종 4년에 주조되었습니다. 중국종이 전등사에 오게 된 사연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뭐 총대포 이런 것을 만든다고 뭐 노쇠 숟가락까지 다 공출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 뺏어서 기차로 싣고 와서 부평 병기창에서 갖다 놓고 대포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자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끝났다 소리에 전당사 스님은 우리 절의 종이 지금 찾으러 가봐야 된다 해서 병기창을 뭐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갔죠. 그래서 찾아보니 전등사 범정은 없고 그 대신 철로 주저된 중국종이 커다란 것이 있어서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해서 전등사로 배로 싣고 가져와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종은 2마리 용이 종을 들고 있고 몸통 위에는 또 8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몸체 가운데는 가로로 지른 3줄의 띠가 또 두르고 있고 각각 8개의 정사각형의 밭처럼 생긴 것을 돌렸습니다. 종의 밑부분은
또 팔릉이다 해서 8개의 굴곡으로 지어서 이 중국 범정은 한국 범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전등사에는 1999년 다시 복원한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였던 장사각과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를 보관하였던 선원보각이 있어서 좀 특이합니다. 바로 정족산 사고죠. 그 항상 여기는 옛날에는 성군 40명이 항상 교대로 지켰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1678년부터 1930년대까지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였습니다. 특히 영조는 세자 시절인 1713년 4월에 이걸 그 실록을 모시는 봉안사가 되어서 정족산 선원각의 선원록을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1749년에는 또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시주를 해서 나무를 시주를 해서 전등 쓰러져가는 전등사를 또 중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고 뒷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정족산성 앞문인 북문이 나오는데 산길을 걷는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서 전등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서 행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